저희 새로운 단체 이름입니다. 플라이. 또 흥미로운 건 근반응 검사, 디지털 근반응 검사로 공명도를 테스트해 봤는데 100% 저희 단체의 흐름과 100% 공명합니다. 100% 떨어집니다. 충격적인. 무슨 영화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의 슬로건은 Fly, Fly High. 날아라, 높이 날아라. 저희 앞으로 단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저희 모토. Nature and Nurture. 저 뒤에 있는 뭐 유전자 지도, 그러니까 유전자 우리 그 이중 나선, 우리 본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너처럼 이제 자기 자신대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 흥미롭게도 이 흐름이 시작되기 거의 한 1년 정도 전에 휴먼 디자인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을 만큼 뭔가 의미 있게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양육이라는 말도 쓸 수 있을 텐데, 자기를 잘 스스로 양육해서 아니면 그런 케어를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대로 사는 거죠. 모두가 다. 이 키워드 안에 그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의 미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 원리를 찾아내서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 원리를 찾아내려면 아까처럼 탐구하고 부딪혀야 되고 탐구하고 부딪혀야 되고,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뭔가를 발견하려면 그거는 탐험과 모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7, 8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탐험하는 데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이거를 운이 좋아서 얻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종종 이제 영상을 통해서 했던 말 중에 가끔씩 또 이제 저희에 대해서 또 쓴소리를 하시는 말, 충분히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의식 있는 분들이고 저희한테 필요해서 이제 쓴소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말 중에 일부는 또 제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기도 했어요. 제가 좀 6년 동안 되게 강하게 어필했던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강하게 표현하는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착오하고 부딪히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확신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손전등을 비추고 그러니까 어두운 길을 가는 것처럼 길을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양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참 쓸모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정말 뭔가 기가 막힌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낄 때 기존의 도구랑 또 배치가 되면 그 기존의 도구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소개하는 어떤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6년 동안 한결같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만큼은 인정한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어쨌든 간 그게 저희를 이끌어오는 원동력이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매미만 보더라도 변태를 위해서 6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개발 이론들은 자꾸 3개월, 6개월, 80일간의 혁신,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한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증명도 안 된 이론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80일간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이해와 유전학적인 이해와 동양학에 대한 이해와 깨달은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잘 들어본다면 인간이라는 것이 쉽게 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반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개발 이론들이 너무 마치 사탕 하나 꺼내 먹듯이 이렇게
이렇게 장난감처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굉장히 저는 무자비한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18년 동안 그걸 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는 방향은 뭐냐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원리냐.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 거냐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추구해왔던 도구들이 이것보다 좀 덜하면 이걸 버리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린 건데 이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감히가 아니라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도구를 버리는 게 애지중지하던 차를 버리고 애지중지하던 옷을 버리고 애지중지하던 애완견이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찾아낸다, 전달한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뭐 명패에 걸려있는 미사여구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하나의 삶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추구하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변함없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선명하게 접근하게 될 키워드가 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 그러니까 퍼포먼스 위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증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실력이 뛰어나서 인증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인증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증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실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증은 외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 실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퍼포먼스가 중요한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퍼포먼스가 되는, 그래서 인증이라는 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저희가 성공 사례가 2명이나 있습니다. 2명이나? 6년인데 2명밖에 안 돼? 2명이나 있습니다. 2명이나. 한 분은 이미 경제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넘어갔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마의 4분벽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달리기 할 때. 근데 한번 깨니까 모든 사람들이 깨지 않습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 액수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마의 얼마의 수입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히딩크 감독이 했던 대로 21세기 사회 자체가 또 그렇지만 다양한 걸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씩은 알고 있어야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해야 되고 한 3-4가지 이상을 알고 지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좀 이따 이게 나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요즘엔 도메인 비즈니스라고 하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한데 그 판 자체를 움직이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는 아이템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큰 판을 누가 짜느냐, 그 큰 판을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도메인 비즈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한 가지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3의 공간, 제3의 사람, 제3의 컨텐츠, 온라인, 오프라인, 아날로그, 디지털, 바디마인드, 이게 플랫폼입니다. 아까 1, 2, 3 세대 아날로그, 디지털, 바디마인드, 이게 플랫폼이죠. 3번째는 시행착오 조직. 계속 우리나라라는 말을 좀 쓰는 게 안타깝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키자면 미국 사회는 시행착오를 반기는 분위기마저 있습니다. 가끔씩 외국에서 기업들 사례를 보면은 실패한 CEO를 데려다 쓰거든요.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끝장나지 않던가요? 한번 CEO 실패하면 완전히 좀 강하게 표현하면 쓰레기 취급받을 때도 있는데 외국에서는요, 실패한 CEO가 너가 실패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실수 안 할 거다 해가지고 더 신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세계의 IT나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지인 이유는 실패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야말로 실패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분위기들 보면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 우리 코치님 한번 얘기했는데 매연 바퀴 뒤집어 쓰진 않아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스포츠카 달리기 천국이거든요. 개방되어 있는 자유로운, 일할 때 일하고 쉬고 집에서 튀고 공해 없고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데서 또 시행착오가 권장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노하우가 누가 제일 많습니까?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노하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회는 시행착오를 이렇게 한 10살만 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요? 시행착오야말로 전문성의 기초인데 왜 시행착오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왜 성인들은 마음만 넘으면은 나이가 40만 넘어가면은 아 내가 이제는 인생이 별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걸까요? 주역이나 이 인간 본성을 꿰뚫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인생은 5, 60에서도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걸 다 이렇게 한계를 짓고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습 조직 전문가로 출발했습니다. 자기개발 전문 강사 일했지만 국내에서 거의 이렇게 초기 물결에서 학습 조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고 시스템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행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WCF에서 이게 됐었고 그래서 초기에 겉으로는 평화라고 보이지만 우리 코치님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당연한 거죠. 왜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문화가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권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한테는 당연한 건데 저희 코치님들한테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저희가 순탄하게 이 길을 걸어온 게 아닙니다.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조직을 강하게 만든다는 걸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이걸 시도하는 거죠. 이제는 저희 소셜 그룹이라고 훈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인데 55명 정도 됩니다. 이 그룹에서 시행착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어떤 그룹이 시행착오형 변화 모델, 변화 전략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희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뭐가 월드 클래스인지 이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양학선 선수 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 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넘어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금메달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이기 때문에 무슨 기술이기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금메달이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도마에서 우리 한 번도 금메달 따본 적이 없는데 넘어지지만 않으면 금메달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유를 아시죠? 양학선 선수밖에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도마 그 선수들 중에 이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한 명인 거예요. 난이도도 제일 높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볼 땐 되게 아쉬운 장면이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그게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금메달을 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게 왜 금메달이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설명이 없었으면 우리가 볼 땐 금메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땐 그건 금메달인 거죠.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저렇게 넘어지지 않은 순간 이미 금메달 거의 확정된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 분위기가 막 시작했었죠.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자기 혼자 하고 자기 혼자 했는데 성공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 게임이 그냥 혼자 게임한 겁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이 정도면은 좀 월드 클래스의 의미가 좀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월드 클래스가 아니고 월드 탑, 온리 원인데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죠. 거기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또 압도하는데 우리 모든 비즈니스 흐름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비즈니스건 간에, 어떤 흐름이건 간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뭔지. 이거는 좀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실까요? 비보이죠, 비보이. 이것만 잠깐 조명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비보이가 이제 출발은 늦게 했는데 뭐 세계 대회들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실제로 활동 중인 비보이 팀입니다. 진조쿠르라고 하는 팀인데요. 세계 5대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이 5대 메이저 대회를 휩습니다. 배틀 오브 더 이어를 챔피언을 하고요. 레드불, 저한테는 뭐 생소한 용어들이지만 레드불 BC1에서 챔피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이제 문화관광청인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요. 비보이 대회를. 그게 세계적으로 별로 유례가 없는데 그래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계 5대 메이저 대회를 성장했습니다. R60 코리아. 여기서 또 우승을 하고요. 네, 프리스타일 세션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독보적인 거죠. 네. 전 세계 5대 메이저 대회 중에 이미 4개 대회를 휩쓸었고 이번 달에 이 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우승하겠다고 이미 여기서 또 2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비보이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는 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인 경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정말 뜻있고 열정 있는 그 리더 2명이서 안무를 하고 이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의 비보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보이 랭킹 세계 1위입니다. 한국 딱 하나 있죠. 진조 크루라는 팀인데 불살 진조 불살을 진 날아오를 조인가? 불살이면서 날아오른다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면 말 그대로 세계 1위니까요. 세계 1위입니다. 점수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까지. 따라올 팀이 없다는 뜻이죠. 세계 1위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하고 있지만 이분들 10분 정도 하면은 직장인 2달 월급으로도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10분 공연하는 값이. 어마어마한 팀인데요. 이번 토요일 날 그 팀이 왔었습니다. 초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단 5분 동안 퍼포먼스를 하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 이게 막 흥겹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근데 끝날 때쯤 되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20대부터 그때 70대까지 한 40여 명이 저희가 와 있었었는데 세계 1위인 사람들의 포스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은 건데요. 이렇게 나오고 싶은 사람 나와라. 키노트 도중에 프렌즈 도중에 나오라 해가지고 진조크로 정말 대단한 팀이에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2번에 걸쳐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리더인데 이분이 이 팀을 이끌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분들께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되게 식상한 질문인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했냐. 여기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분들 아시다시피 비보이는 엄청난 부상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럼 부상당하면 1년에서 2년 정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30살 정도 되면 은퇴를 하기 때문에 1, 2년 쉬는 거는 거의 프로생활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진조크루 팀은 어떻게 하냐면 목을 다치면 하체로 할 수 있는 걸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날도 하체를 다치면 상체로만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팔을 다치면 다리로 하는 연습을 하고 다리를 다치면 손목으로 하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걸 쉬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따라올 팀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팀은 없다. 우린 독보적인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2가지 질문을 한 건데요.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밥만 먹고 연습만 하고 거의 데이트도 거의 하긴 하지만 잘 못하고 완전히 자기의 젊음을 세계 최고가 되는데 바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도 만만치 않은 돈을 지불했고요. 조금 싸게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행사 치른 것 중에 제일 큰 돈, 다 합친 것보다 더 3배 되는 돈을 거기다 지불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저희한테 굉장한 자극이 됐습니다. 2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미래사회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구조고 저도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정리만 깔끔하게 한 거죠. 물론 그렇지만 그게 또 의의가 있는 거고요. 서드 플레이스는 이제 사회학자들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용어죠. 스타벅스를 제3의 공간이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서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3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대안 이런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드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갖다 붙인 거니 저도 갖다 붙이면 제 용어가 되는 거죠. 서드 컨텐츠. 대표적인 컨텐츠는 당연히 코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칭은
이 패러다임과 구조 자체가 그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최적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코칭이라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 도구인 거죠. 그냥 코칭이 있고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보다도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상징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접근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자기개발이 맞춤식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컨설팅을 하면 모를까. 그런데 이 코칭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3의 공간이라는 것도 자기만의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그 하워드 슐츠 회장이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무슨 전략이었죠? 온워드 전략인가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를 좀 이렇게 레스토랑 같은 느낌으로 더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스타벅스에서 베리스타로 일할 때 그토록 많이 제안했다. 콘셉트를 만들어놔 여러 군데다가 그걸 하워드 슐츠가 했습니다. 마음껏 놀다 가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스타벅스 초창기 때부터 스타벅스는 커피숍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이미 널리 퍼져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워너브라더스에서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 뭐죠? 다크나이트랑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효과를 했던 분하고 지금 알고 지내고 있는데 그분도 스타벅스에서 일하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사무실이 없어요.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스타벅스가 사무실을 맡거든요. 굳이 이름표 걸고 사무실. 근데 이분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스타벅스로.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저도 그렇게 일했었거든요. 사무실 안 내고 스타벅스에서 한 2, 3년 동안 일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이건 대단한 혁명입니다. 사무실 못하러 돈을 내냐는 거죠. 커피값이면 사무실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저는 그렇게 살았었고요. 서드 펄슨, 코치, 뭐 또는 어떤 이제는 가이드라고도 부를 수 있을 텐데 여행만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생 가이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거기다가 힐링. 여러분 아시겠지만 웰빙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지만 10년 전에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웰빙이 도대체 뭐냐? 빙이라는 게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웰빙, 잘 존재하는 것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가 먹는 거랑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웰빙 열풍이 일어나고 지금 웰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또 2, 3년 전만 해도 힐링이라는 말 쓰면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거나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생각했지 힐링을 이렇게 문화적 현상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언론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언론에서 한번 힐링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힐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힐링이 메인 키워드입니다. 웰빙, 힐링, 그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 힐링도 이미 앞으로도 10년 동안 이제 엄청나게 펼쳐질 기회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접근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컨텐츠를 다루느냐, 어떤 컨텐츠를 다루느냐, 어디에서 다루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뭐 20년, 15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컨버전스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융합, 그리고 융합을 통한 창발, 자꾸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막 없던 것이 나타나고, 붉은 악마가 악마라는 이름을 썼는데, 예전에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 악마, 사탄이다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은 또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악마로 바꿔야 된다 해서 이응으로 바꾸고. 그런데 붉은 악마가 했던 그 창발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빨간색이면은 빨갱이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이 열정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또 그만큼 빨리 바뀌기도 하죠.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가 굉장히 긍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식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 힐링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변하려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할 때 제주도 같은 데서 하면 더 잘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글로벌레이션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외부에서 야, 너 이제 비켜 우리가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우리나라 슈퍼마켓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몇몇 대형마트 완전히 뭐 1년에 500개씩 슈퍼마켓이 없어지죠. 글로벌레이션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의 구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반대해야겠지, 반대해야 된다, 나쁘다 이렇게 말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외부로부터의 혁명,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부의 세계에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고 변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전에 중견기업에 뭐 임원을 하다가
트럭에서 한 가족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7, 8년, 5, 6년 전인가 7, 8년 전에 신빈민층 얘기 나올 때 한 경영자가 그 트럭에서 같이 사는데 라면도 없어서 못 먹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죠.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의 현실인데 외부 세계에 눈을 돌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그 변화의 조짐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땐 정작 대안이 없어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공부하는 것, 평상시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쉬는 시간이 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행착오 조직.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착오라는 것이 노하우의 기반입니다. 노하우.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정도 나이 되는 아기에게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이가 일어나는데 몇 번 정도 시행착오를 하죠? 2만 번. 2만 번이요. 2만 번을 한번 세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19,999번을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딱 쓴 다음에 안 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그 19,999번이 실패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체가 그냥 배움입니까? 이걸 지금 현대인들이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니까. 그래서 외국의 심리학자들이 저명한 인상심리학자 3명이 제임스 프란체스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스스로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리사이클이라는 영어 표현을 붙입니다. 재활용, 재순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언제나 배울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실패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갓난아기 이게 실패라면 19,999번을 실패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생각해 보시죠. 19,999번을 넘어서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9,999번을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실패한 사람이 2만 번째 성공, 그러니까 19,990번을 실패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뭘 또 상징한다고 볼 수,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우리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죠. 제가 또 오늘도 또 어떤 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신적 토대가 취약하니까 사람들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이제 보시고처럼 당연한 얘기다. 근데 왜 현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 정신적 이 토양이 너무 취약하니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이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도 이게 대단한 것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정신적 구조물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주역만 조금만 공부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회는 행복, 서초구가 뭐 이거 해도 되는 얘기죠. 서초구가 행복지수 1위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초구가 계속 그걸 홍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행복지수 1위인 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행복은 곧 불행인데 행복의 양과 불행의 양이 동일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서초구는 우리 서울에서 가장 불행한 도시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가장 행복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게 있습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사회에서. 문명사회가 거꾸로 퇴보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행복한 교회? 글쎄요. 좀 공부를 죄송하지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한 교회가 무슨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행복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짜장면 2만 그릇도 못 먹을 텐데. So ladies and gentlemen, at TED we talk a lot about leadership and how to make a movement.
So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start to finish in under 3 minutes and dissect some lessons from it. 조금 전에 보시면 밑에 여기 2분 10초 남았다는 그 사인이 있거든요. 3분 만에 강의하는 겁니다. 3분 만에. 테드의 강의가 3분에서 19분, 3분, 7분, 9분, 19분 정해주거든요. 3분 내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려가야 된다. 30초 이상을 못 남겨.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5분 더 했다고 뭐가 예전에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무슨 강사협회에서 국회의원을 초청했는데 첫 번째 강사인데 30분을 늦게 한 거예요. 근데 강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회의원께서 늦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하면서 분위기를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한테. 당신이 공인이면은 약속을 지켜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국회 나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튼 참 우리나라 사회가 좀 이렇게 뭐랄까 원칙과 신뢰가 없이 돌아가는 게 아직도 좀 많이 있죠. 네, 이게 대단한 거죠. 여기서 보셨겠지만 변화라는 것은요.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순식간인데 이 티핑 포인트 넘기 전까지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이 계속 미친 짓 하고 춤을 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미화되어 있는 게 한 사람의 외로운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리더라면 사족을 못 쓰고 막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특히 종교나 의식적으로 넘어가면은 절대적으로 복종하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만 나타나고 하는데 리더십이라는 건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를 만들어주는 거지 리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리더라는 건 따르는 사람이 리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지 리더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개념이죠.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펜듈럼, 트랜스퍼핑에서 말하는 펜듈럼의 의미이기도 하죠. 한 번 움직임이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내부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6년이 됐는데 55명 되는 내에서 깨끗한 대화를 안 하면 편히 살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소셜그룹이라는 페이스북 내에 폐쇄된 비밀그룹이기 때문에 외부에 검색이 안 되는데 한 50대 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다가 깨끗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30대 정도 되는 분이 그게 맞는 얘기냐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서로 싸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놓고도 서로 막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하는 분위기가 저희한테 있어요.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계속 갑니다. 저희는 10대부터 70대까지 와도 서로 존댓말 쓰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저 정도의 변화는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왜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번 임계점이 만들어지면요. 아까 제가 퍼플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직 작은 진자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충격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바로 옆에 있는 그룹들한테는 충격이 갑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은 겉으로 그렇게 대단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곳곳에 충격을 주고 있고 그게 상당한 사람들에게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플라이 그룹에서는 이런 일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흐름들이 영감에 따라서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드의 흐름은 분명히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동양에 최적화된 흐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너무 좋지만 동양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깨끗한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는 거 그걸 못하고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드는 컨텐츠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컨텐츠 위주보다는 대화 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위주가 컨텐츠 그게 더 중요한 컨텐츠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죽는데 뭐 배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또 이 변화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만 마음껏 하고 쏟아내도 막 스스로 변화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전사의 길이라고 평화로운 전사 보신 분들 아시죠? 그런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25명이 밤 11시까지 4시간 집까지 4시간 걸리는 거리인데도 여기 밤 11시까지 남아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눈물 펑펑 쏟고 막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그냥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해도 삶이 바뀐다는 거. 자기 개발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은 사람한테만 다 쏟아낼 수 있어도 나갈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변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퍼플 이펙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다른 대단한 컨텐츠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도 분명히 가족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안 되고서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게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